예, 이번 영상에서는 스포츠 사회학 세 번째 챕터인 스포츠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챕터와 마찬가지로 이번 챕터에서도 모든 내용과 모든 사례를 뭐 이렇게 암기하고 외우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스포츠 사회학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간과 열정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80점만 맞추자. 전체 문제 중에 80%만 맞추자라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움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던 스포츠 에듀, 스포츠 지도사 필기 시험 교재를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상업주의와 스포츠입니다. 상업주의와 스포츠의 변화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현대 스포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 산업화, 두 번째 도시화, 세 번째 교통과 통신의 발달. 요 세 가지 때문에 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많이 발전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업화입니다. 동력을 이용한 기계와 노동의 분할을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는 사회적 기술적 발전 상태를 의미하며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어떤 그 일과 우리 사람의 삶이 어떤 농업 시대 때는 그랬겠죠. 일과 어떤 뭐 휴식 이것만이 거의 이제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제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적은 노동력으로 기계의 힘을 빌어가지고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여가라고 하는데 이런 여가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린 스포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에 따라서 스포츠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도시화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돼요. 저기 이제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그 지방 소멸 시대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방에 뭐 지방이든 어디든 사람이 없으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뭐 팀이 구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충분히 어떤 그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어떤 동호회가 조직이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인적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 안에서 동호회라든지 어떤 클럽이라든지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강의 기적을 겪으면서 전국에 분산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도시로 몰리는 이촌 향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경향도 조금씩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모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도시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시는 흥행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프로스포츠가 집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우리가 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프로농구만 보더라도 어떤 대도시 중심으로 어떤 이제 그 홈 구장을 이렇게 그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팬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스포츠가 대중의 생활 속에 중요한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경기를 하러 가게 되면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에 진출을 했었죠. 그때 뭐 나가가지고 이제 2패로서 이제 귀국하게 됐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고 또 열차를 타고 막 경기 전날인가 그날 아침인가 도착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 뭐 전 세계 어디든 뭐 하루 안에 전부 다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이용하게 되면은 2시간은 뭐 2시간 반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교통의 발달은 스포츠 선수들이 스포츠 구단들이 이렇게 홈앤드 어웨이 경기 이런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리고 또는 어떤 경기를 치르는 어떤 그 지역에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 좀 접근성이 용이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통신의 발달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예전에는 TV가 없었던 시대에는 뭐 영국에서 축구가 열리든지 뭐 미국에서 농구가 열리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TV가 점점 발달되고 전 뭐 국민들이 집에 이제 TV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면서 조금씩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 저는 이제 그거를 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1990년대 이제 미국의 NBA 농구를 되게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우리나라 그때 당시 이제 농구 대잔치를 보다가 NBA 경기를 보면은 이제 뭐 마이클 조던 선수를 비롯한 NBA 선수들 경기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어떤 거예요? 점점 더 발달을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나 뭐 황희찬 선수, 김민재 선수가 뛰는 유럽의 경기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스포츠가 대중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문화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업주의 스포츠 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 상업 스포츠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거대 자본, 소비를 강조하는 문화, 이렇게 5가지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는 상업 스포츠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경제적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전에는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와 어떤 사회주의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뭐 망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자유주의 체제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인간의 본성을 어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이제 그 어떤 한정 짓는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관점에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뭐 이론적으로 완벽하죠,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공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앞서서 얘기했던 그 도시화와 일맥상통하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많이 탄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1950년대, 60년대 전쟁을 겪고 나서는 어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이 거의 없었겠죠. 아주 소수의 계층들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발전을 해가지고 현재는 전 국민이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은 스포츠를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업 스포츠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거대 자본. 우리나라 뭐 건축 기술은 전 세계적이죠. 우리나라가 뭐 저쪽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건설사가 많이 진출을 해서 뭐 다리를 놓는다든지 항만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뭐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뭐 터널을 뚫는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그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거죠. 마찬가지로 경기장과 체육관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업 스포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중석도 만들어야 되고 경기장도 굉장히 이렇게 쾌적하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그 2002년 월드컵 그리고 부산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평창 동계올림픽 등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다양하게 개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소비를 강조하는 문화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근검 절약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가치로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를 강조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좀 많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여건이 좀 마련이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근히 시험에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케팅 구조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었다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시험 문제 되게 굉장히 좋은 이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계권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대회 운영 단체에다가 금액을 내고 중계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방송 중계를 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을 TV 중계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제 모 회사에서 이런 그 우리나라 중요한 국가대표 경기를 다 중계권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독점 보도를 이제 독점 중계죠. 독점 중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폰서십입니다. 회사가 이벤트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또는 상담 비용을 지불해서 후원하는 행사명을 사용하거나 대회를 후원한다는 내용을 광고할 수 있는 권리 를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이제 골프 선수들 모자나 옷 같은 데 보면은 여기저기 그 광고가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스폰서십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라이선싱이라고 해서 상표 등록된 재산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팀명, 이벤트명, 심벌, 로고 뭐 이런 것들을 바로 라이선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떻게 재산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도스먼트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이용해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광고 형태를 이야기하죠. 뭐 한때 이제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김연아 선수라든지 그거보다 이제 앞세대로 얘기하면은 박찬호 선수라든지 뭐 박세리 선수라든지 뭐 박지성 선수 뭐 이런 선수들 그 이후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뭐 최근에는 누가 있나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그 뭐 손흥민 선수죠. 뭐 손흥민 선수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김민재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인도스먼트 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뭐 나이키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조던 선수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나이키에서 독점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죠. 에어 조던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그래서 마이클 조던 선수가 경기에 나갈 때는 항상 운동화를 그 조던 시리즈를 신고 나가면서 나이키 로고가 있는 그런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어떤 그 광고의 하나의 그 뭐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인도스먼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머천다이징, 특정 스포츠나 팀, 선수의 캐릭터, 로고, 마크 등의 새로운 상품화, 캐릭터 상품, 기념품, 응원도구 등등을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 것을 머천다이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구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상업화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스포츠가 처음에 이제 그 자리 잡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규칙도 단순하고 정말 그 선수들끼리, 아마추어 선수들끼리 어떤 우정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씩 상업화에 따라서 스포츠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스포츠 본질과 스포츠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스포츠 본질의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추어리즘을 갖고 시작했던 이런 근대 스포츠가 점점 프로화돼 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그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
뭐 실업 선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실업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급여를 받고 뭐 광고에 출연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스포츠가 점점 직업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이종범 감독님이죠. 이종범 감독의 아들인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진출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제 뉴스도 들었고요. 뭐 같은 메이저리그에서는 일본의 이제 오타니 쇼헤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LA 다저스와 계약을 하면서 엄청 천문학적인 어 이제 그 이제 계약금과 연봉을 계약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스포츠가 점점 직업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목적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그 뭐 스포츠 자체에 참여해서 신체를 발달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 관중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으로 스포츠의 목적 자체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의 구조의 변화를 보면은 규칙이 많이 변화가 되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전에 배구, 개인적으로 배구 보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배구 경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권을 갖고 있는 팀이 그 해당 랠리를 이겨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서비스권이 없으면은 그 해당 랠리를 이겨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서비스권만 가지고 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권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이후의 랠리에서 점수를 얻어야 이렇게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소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중계를 하거나 관중들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서비스권이 없어져서 랠리 포인트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죠.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이제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스포츠의 이제 구조, 어떤 그 규칙을 좀 변화시켰던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관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한다. 경기를 스피드하게 진행시킨다. 득점이 보다 쉽고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경기력의 균형을 맞춘다. 극적인 요소를 극대화시킨다. 선수와 팀에 대한 애정을 고조시킨다. 상업적 광고를 위한 시간을 적절히 편성한다. 등등과 같이 스포츠 구조가 상업주의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 내용의 변화입니다. 경기 자체보다는 세속적인 경기 외적 사실이 중요하게 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미디어들이 많이 보도를 하는 내용이긴 한데 뭐 가십거리를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이슈화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심미적 가치, 경기 자체에 참여를 해서 조금 뭐랄까요? 그 어떤 인내심의 가치라든지 땀방울의 가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영웅적 가치, 경기력이 높고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영웅적 가치를 점점 중시하게 되고요. 전시 효과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뭐 우리나라 농구에서도 NBA와 같이 뭐 덩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화려한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관중들과 이런 시청자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점점 경기가 변화가 되고 있죠. 빠른 농구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리즘보다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게 되면서 점점 상업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조직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스포츠 조직은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매스미디어라든지 대회 수입이라든지 경품 규모 같은 스포츠 외적인 요소를 점점 강조하고 있고요. 상업 스포츠 조직은 경기를 관중의 흥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쇼 형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는 그 하나의 그 당연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죠. 경기 시작 전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 지역 사회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이런 그 시구를 하는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조직의 변화, 어떤 그 쇼 형태로 기획이 되고 있는 스포츠 조직의 변화의 사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스포츠에서 시행되는 제도 굉장히 이거는 뭐 매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잘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드래프트는 그거죠. 그 이제 새롭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인 선수를 선발을 할 때 우리 프로야구만 보더라도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하나 이글스에서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갔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는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선수들이 조금 기량이 무르익게 되면은 하나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드래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인 선수 선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드래프트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은 구단에서 우수 선수를 다 쓸어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리그 자체가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런 드래프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드는 말 그대로 선수와 선수를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바꾸는 것이죠.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선수와 선수가 아니라 선수를 경제적 가치, 어떤 그 현금으로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바로 이제 우리는 현금 트레이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류 조항입니다. 당해년도 소속 선수 및 신고 선수 중 익년도 선수 계약 체결 권리를 보류해서 자유로운 계약과 이적을 막는 조항을 우리는 보류 조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죠. 어떤 프로 구단들이 갖고 있는 선수에 대한 소유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류 조항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뭐 고졸이냐, 뭐 대졸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프리에이전트 이제 밑에서 나올 거예요. 프리에이전트라든지 아니면 자유계약 신분으로 이제 바뀌기 위해서 이제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 보류 조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저연봉제는 신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일정 연봉 수준 이하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저연봉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을 최저연봉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프로농구, 프로축구, 뭐 기타 등등 그 최저 연봉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최저시급도 많이 올라갔는데 최저 연봉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저 연봉도 좀 올려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러리 캡입니다. 선수 연봉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서 한 선수의 몸값이라든지 한 구단의 모든 소속 선수 몸값의 총액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 셀러리 캡. 그래서 한 구단이 연봉이 높은 우수 선수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지 못하게끔 하는 방지하는 어떻게 보면 리그의 평준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제도이다. 정책까지는 아니고요. 제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웨이버 조항입니다. 특정 팀이 포기한 선수와의 교섭권을 다른 팀이 갖기 위해서 영입을 원하는 팀들 간 드래프트를 거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드래프트 아까 제일 위에 설명을 했었죠. 이것을 바로 웨이버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수 대리인 제도, 에이전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포츠 선수를 대신해서 연봉 협상이나 광고 계약, 타 구단으로 이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법정 대리인 역할을 위임받는 제도. 대표적인 뭐 사례로 이제 뭐 악마의 뭐 에이전트라고 불리우는 미국 메이저리그 이제 스카포라스죠. 네,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추신수 선수도 그렇고 이제 그쪽을 통해서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선수 대리인 에이전트 제도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유계약 제도인데요. 특정 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를 자유계약 제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뭐 고졸과 대졸 뭐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고요. 뭐 7년, 8년 아마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을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스포츠의 순기능. 뭐 사실 이 순기능과 역기능 쪽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단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여기서는 문제가 그냥 읽으면은 정답이 잘 도출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가볍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나왔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좀 쉽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로스포츠가 갖고 있는 순기능은 관중에게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진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 운동선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는 이제 신문 기사도 봤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프로스포츠의 인기는 해당 스포츠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관련된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대중에게 동료의식을 갖게 해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프로스포츠가 갖고 있는 순기능이고요. 프로스포츠의 역기능으로서는 스포츠가 너무 상업화되고 있다. 라는 비판, 그리고 아마추어리즘을 퇴조시키고 스포츠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프로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스포츠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라고 해서 프로스포츠의 역기능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축구 대회 이런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보는 이제 대회를 우리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먼저 볼게요. 경제적 효과. 어떤 관광 수입으로 많이 이제 어떤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효과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본의 식민지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동안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88 서울올림픽이라든지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평창 동계올림픽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이유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및 지역 간 교류가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적 규모로 치러지기 때문에 국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을 보면은 강변북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한강 남쪽에는 올림픽대로가 있는데, 이 올림픽대로가 바로 우리 88 서울올림픽 때문에 만든 이제 도로이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라고 불리고요. 옛날엔 88도로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국가가 이제 발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의식의 향상입니다. 대규모로 개최되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는 국가의 소프트 인프라, 즉 제도의 합리성, 노동균리, 선진경제 질서, 시민의식, 유무형의 사회적 응집력 등의 요소를 증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길에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뭘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시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2002년 와서는 더더욱 발전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는 사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 결집력 약화, 경제적 손실, 부정적 외부 효과, 무리한 시설 건설, 다른 분야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회 결집력 약화입니다. 자, 88 서울올림픽을 우리는 다른 말로 상계동 올림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상계동 올림픽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88 서울올림픽을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짓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이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쫓아낸 것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상계동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계동에 그때 이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모여 살았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바로 이제 사회 결집력이 약화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적 손실은 경기장과 체육관, 그리고 도로,
교통 등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적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5번째에 나와 있던 다른 분야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과 연계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데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어떤 복지 쪽에 활용을 했으면은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다음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는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유발할 수 있는 오염이라든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유치를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이제 그 물가가 좀 상승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리한 시설 건설, 어떤 기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스포츠 메가 이벤트를 개최를 함으로써 이제 국가가 조금 이렇게 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인천시가 막대한 적자를 내면서 엄청난 채무를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도 다 갚았니 못 갚았니 이제 그런 것들로 정치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부정적인 효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3번째 챕터였던 스포츠와 경제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스포츠와 교육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